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은요, 취준생분들이 꼭 들어야 할,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해 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석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박민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취준생을 울리는 강력범죄, 취업 사기. 자, 오늘의 주제, 취준생을 울리는 강력범죄, 취업 사기입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 사기를 당했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 사기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사기까지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 사기가 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최근에 뭐 뉴스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하물며 뭐 대기업의 채용 절차에 관해서도 네. 내가 취업을 알선해 줄 테니 뭐 금전을 어떻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뭐 가장 크게 뭐 뉴스가 난 어떤 사건을 보면 그로 인한 수익이 100 몇 억대에 이르기도 하는, 알선 하면서 받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그렇게 될 정도로 최근에 이 구인난, 그러니까 구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취업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들, 가족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재를 털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이런 취업 사기 사건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자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 한 분이 취준생 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김민수 검사가 최근에 잡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조금 더 본격적인 취업 사기로는 이제 기아차에서 뭐 나중에 본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알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135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착복해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기꾼들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쁘죠. 일단 뭐 빙자하고, 나는 뭐 검사예요, 너를 뭐 정규직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직 이런 게 뭐 해줄게 이런 말들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정규직 되면 자기 친구나 자기 친척, 자기 동생,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 동생들 챙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쁘지만 우리가 당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좀 간절한 우리 취준생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이 사기꾼들이 정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취업 사기, 이 유형이 있다면서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이제 대포 통장 개설 권유하는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원증 발급이 필요하니까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라,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인 금융 정보를 받아가고, 사실 그것을 범죄로 이제 얻은 수익을 받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대포 통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 세탁하는 데 쓰이는 대포 통장으로 4명의 통장이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게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 거대 범죄 조직과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포 통장 개설 사기가 하나가 있고, 또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위장 포교가 있습니다. 위장 포교? 사이비 종교에서 이제 그 구직자의 어떤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정말 악질이에요. 그 스펙에 목말라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본인의 스펙이 높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스펙을 추구하게 마련인데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뭐 어느 곳의 선교나 포교 활동 같은 것들도 다 하나의 스펙으로 될 수가 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으니 같이 영어로 대화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멘탈이 약해져 있을 것이니 우리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음의 벽을 허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취업 사기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금전 요구하면 무조건 그냥 뿌리 치셔야 됩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이건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기승전 돈입니다. 예, 돈이에요. 결국 사기꾼들이 원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어떤 뭐 달콤한 말로 처음에는 달콤한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스펙 쌓게 해줄게. 너 정규직 하게 해줄게. 여기에 이제 현혹돼서 이제 약간 이성을 내려놓을 때 쓱 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돈 얘기를 집중을 해야 돼요.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아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또 있을까요, 우리 석 변호사님?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취업 사기 유형은 그냥 허위의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네, 연봉을 속인다거나 근로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을 다른 것처럼 오인하게끔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허위 구인 광고를 통해서 구직을 하도록 하고 예,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좀 그만두기도 좀 그렇고 예, 하다 보면 계속해서 조금 착취당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취업 사기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부름 센터 일을 하는 건데요. 뭐 이제 배달업이죠. 예, 배달업을 위주로 하는 이제 업무를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인을 하는 경우인데 알고 보니 이제 본인이 배달했던 물건이 마약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마약 배달이라든지 예,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범죄 수익이라든지 범죄에 쓰이는 물건들을 예, 전달을 하는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체포가 됐을 때 물건을 까보면 자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박스 안에 마약이 들어있고 예, 범죄 수익금이 들어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진짜 나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범죄에 연루되면은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예. 난 열심히 그냥 배달 일해서 월급 받아서 열심히 살겠다고 한 건데 갑자기 무슨 마약이 나오고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좀 죄송한 말씀이네요.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오히려 맞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죠. 현실이. 변호사인 저희가 보더라도 이래서 속을만 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이 두 분이 그러면 취업 사기 사건을 담당하신 적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뭐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취업 사기 유형을 역시나. 많이 대리를 하게 되는데 예, 워낙 이 휴대전화와 이제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들이 너무나 간편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말하는 취업 사기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취업 사기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사건 유형이고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형량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너무나 그냥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일들인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조금 더 생생한 사례를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중국인 국적의 한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이었는데 당장 생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학비를 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고액 알바를 좀 알아보던 중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 가이드를 하게 해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선 이제 SNS로 접속을 해가지고 익명의 누군가와 이제 미션을 주고받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로 가이드도 처음엔 해줬답니다.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주게 되는 업무가 바뀌는 거죠. 우리 회사가 다른 일도 하게 됐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와라. 돈을 받아오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어떤 문서를 줄 테니 그 문서를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금융감독원 이제 소인이 찍혀 있는 이제 가짜 위조 문서. 예, 공문서가 위조된 그 위조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정말 금감원 직원이 와가지고 본인의 돈을 가져가게끔 피해자를 믿게 만들고 그 금원을 가져가서 중국에 있는 조직에게 현금을 보내주는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 건데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유학
온 학생이 금감원 이름이 찍힌 어떤 금융, 경제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들이 적힌 공문서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실형을 면하게 저희가 만들어드렸는데 사실 그 위에 있는 조직들이 문제인 것이죠. 예, 이런 것들도 취업 사기의 피해자이자 또 보이스피싱의 사실 어떤 단순 가담자지만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야, 진짜 희한한 경우입니다, 진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거죠.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맞습니다. 피해자끼리 그럼 이렇게 한 건 사기를 이게 또 한 거네요. 맞습니다. 취업 사기가 정말 안타까운 게 가해자가 곧 피해자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네요. 야,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 내 주위에는 없을 것 같은 이 취업 사기가 이렇게 정말 사례로들로 지금 이제 들으니까 물론 100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숨이 지금 나오는데 특히 우리 취업에 목마른 취준생분들이 타깃이 되기가 쉽잖아요. 네. 딱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이제 이 사기꾼들, 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이런 좀 취업 사기를 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할 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서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모든 취업의 유형에서 이런 것들은 사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어떤 구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진행했을 때 구인 광고에 뭐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면접에서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당을 혹은 너무나 많은 급여를 네. 약속하는 경우라든지 뭐 단순히 뭐 그냥 전달일을 그냥 자꾸 강요를 한다든지 본인의 금융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거기서 그냥 스탑을 하시고 채용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게 맞고요. 예, 일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으로 좀 이 돈이 쓰이는 것인지, 예, 자기의 금융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계속해서 좀 의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출연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절대 공짜는 없다라는 아까 박영진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본인들도 스스로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아직 당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얻을 게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 먹고 써먹으려고 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호의는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지만 본인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가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들도 네. 고의로 인정합니다.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잘못된 거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가지고 중한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가해행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즉각 그 행동을 멈춰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다 머리를 써야 됩니까 지금? 예?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좀 놔두세요.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을 우리가 저기 얘기를 해야 되고 강력 처벌해야 되는 자꾸 우리 피해자분들 선량한 분들한테 자꾸 저희가 이런 좀 주의를 자꾸 줘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죠. 예,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취업 준비만 하시면 될 텐데 아무튼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데. 세상에 공짜 없고요. 그리고 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스탑하십시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사라져야 할 채용 갑질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채용 갑질 아직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없어졌다라는 분위기고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 차원에서는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서 한 3번, 4번 이 뒷부분 문항에 그 본인이 상권을 지정하고 해당 상권을 분석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라 1200자 이런 문항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항을 볼 때는 문제가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 이런 상권 분석 자체가 처음이신 구직자분들의 경우는 이거 내가 직접 이 상권을 분석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회사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고요. 아하. 그리고 일부 은행, 시중은행, 모 은행사의 경우도 특정한 상품을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서 기대효과까지 적어보아라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선 그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이 실제 현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냈다가 이제 아하. 본의 아니게 갑질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네요. 이제 역량을 보기 위해서 던졌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잠깐만 이거 공모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공모전 이상급으로 뭐 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품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지?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 각자가 좋은 의도로 참여했던 이 채용 전형에서 본의 아니게 갑질로 오해받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오해 사항이네요. 예예. 그렇지만 다분히 뭔가 약간은 의도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런 갑질 외에도 면접 때도 이제 성차별적인 면접 질문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 모 제약회사들의 경우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여성분들께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남성분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거 괜찮냐? 이렇게 좀 너무 요즘 시국에도 맞지 않고 너무 좀 동떨어진 면접 전형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질문을 던져서 이런 차별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저희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거기에 더해서 자진해서 군대 갈 의사가 있냐고도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성분들에게. 예. 아니 어디 뭐 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좀 네, 아무래도 그 조직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제도에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시대를 역행하는 질문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가이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걸러내지를 못했나요? 누구 하나? 일단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전 면접 교육이 있고 그다음 가이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50%는 외부 위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부 위원이 50% 참여를 해서 이게 좀 공정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너 기업이나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하지 않고 내부 임원들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제지하기가 어렵죠. 그 인사팀에서 임원분들께 좀 상무님 좀 자제하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예. 아무리 상무님이지만 상무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얘기해야 할 그런 문화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도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합격까지 다 했는데 취소 통보를 한 경우도 있죠. 합격을 했는데 왜 취소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합격 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그 희망을 가지고 다른 걸 준비하지 않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차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사 앱을 깔고 그 아이디어나 어떤 개선 사항을 보고하라는 보고서 제출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갑질의 수준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유형의 네네. 질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도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5페이지 상당의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거면 이제 갑질이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문항 정도 혹은 뭐 면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관심도를 여쭤보는 거는 그냥 그 수준에서 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준이 있네요. 좀 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사실 그 정도면 거의 뭐 하청이네요. 하도급이야, 하도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서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급으로 그냥.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 그것만 진짜 가져갈지, 나를 네. 뽑을지 그런 것도 없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지원을 하고 싶으면 의무 교육을 먼저 들어라. 의무 교육을 네.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듣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전형을 바꿨죠.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분들만 다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중에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취업의 갑질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끊기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구직자분들이 처하신 상황을 놓고 봐도 아무래도 이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를 뽑아줄 곳들은 이렇게 나에게 요구를 하니 거기에 맞게 내가 일정 부분의 내용을 좀 챙겨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맞는 인재들이 지원을 할 거니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딱 하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죠. 결국 고민을 좀 덜 하셨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 원리가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서 이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갑질은 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 특히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 희망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런 채용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취준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후유증들도 좀 클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후유증 하면은 역시나 취업 단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이 안 될 거라면 내가 그냥 지원 만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좀 지원 동력을 상실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지원은 하는데 그 다음 전형으로 못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전형 같은 데서 면접관의 좀 불편한 태도, 삐딱한 자세, 나에게 했던 함부로 했던 이런 질문들, 그러한 유형을 보여준 면접관들로 대였던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서류 지원은 하는데 면접까지 가게 되었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서 본인이 좀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좀 상실해지는 일들이 더러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서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그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던 이런 면접 유형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54.1%의 구직자분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죠.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면접을 내가 봤지만 합격을 하게 돼도 내가 입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한 20% 정도 인원이 있었고요.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기분 좋게 일단 대화는 하지만 입사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난 입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밖에는 뭐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든지 서비스도 이용 안 하겠다. 혹은 내가 면접 후기를 안 좋게 남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채용 갑질로 인해서 내가 지원을 안 하거나 아예 반감이 생기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악성 테러 댓글이나 이런 거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분노에 차오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안 하겠다가 20%나 돼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이런 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내가 입사한 이후에도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야, 사실 뭐 이것도 뭐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자존심 조금 죽이고 난 일단 입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네요. 주관적인 생각.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도 이 면접 전형이 하나의 그 기업의 이미지를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관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네. 해야 되겠다. 네. 물론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또 뭐 어떤 후유증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대기 발령인 경우에는 선뜻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대기 자세로 있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불안한 그런 생활 상태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 착취형 이런 경우에는 열정이 다 소진돼서 열심히 할 욕구가 없어지고, 예, 좀 내가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다면 내가 이 젊은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기가 아까운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시한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가족 같은 회사,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규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정규직일까? 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주는 걸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의심을 하다면서 예, 의심이 커지면서 신뢰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채용 갑질로 인해서 일도 시작하기 전에 번아웃이 오는 거네. 그렇죠. 뭔가가 쏟아붓고 번아웃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채용 갑질이 심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네요. 채용 갑질로 인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채용 갑질이 좀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하기 힘들지만.
우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내가 채용 갑질을 좀 겪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 포털 네, 그 사이트에 가서 채용 갑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좀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이제 대면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을 겪으셨으면 좀 사과를 요구하거나 좀 부당하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게 좀 매뉴얼이지만 네. 사실 현장에서 정말 이거 사과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저한테 좀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 사과하세요. 제 가랑에서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그건 의뢰 갑질이 될 수 의뢰 있습니다. 갑질인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하기가 현장에서 하기가 사실은 네. 조금 애매한데 그럴 때는 지금 포털 사이트나 신고하기를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페널티를 좀 기관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무형의 가치를 좀 지키려고 하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알 수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악성으로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디에 뭐 SNS에 올린다던가 내가 이런 갑질을 당했어요라던가 이렇게 해서 금방 또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많은 교육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갑질을 당하셔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좋은 소식 못 들으셔서 어깨가 좀 축 처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자주자주 들여다보시고요. 다른 사람 놀 때 빨리 잡아서 지원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내세요. 자, 뭐 무덥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